입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한국에 대한 글을 더 깊게 잘 쓰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뉴요커, 가디언 등의 한국에 대한 글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 콜린 마샷인데요. 그는 서울로 이사 오면서 서울에 관한 거의 모든 책을 찾아 읽었고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려고 쓴 글들을 묶어서 책을 냈는데 한국인들도 오히려 큰 관심을 보여서 놀랐다고 하네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에 콜린 마샬 씨를 모시고 한국인들이 그의 글에 끌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는 한국은 어떤 곳인지 그의 시선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카자흐스탄 소식 알아볼 텐데요. 요즘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네요. 카자흐스탄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싱가포르 항공기가 심각한 난귀를 만나 탑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런던을 출발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심각한 난귀를 만나 1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부상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출발해서 싱가포르 향하던 SQ-31편이 난귀를 만나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해당 여객기에는 221명의 승객과 18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비전략 핵전술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부 군간구에서 훈련의 1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특수 탄약을 확보하고 발사지를 이동하는 전투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의 도발에 대응해서 러시아 영토 보전과 주권 수를 위해서 이번 훈련을 명령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주민 소유 사태가 발생한 뉴칼레도니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 뉴칼레도니아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동안 머물지 누군가와 만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주민 간의 충돌과 약탈 및 방화로 경찰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2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뉴칼레도니아에서는요, 독립을 원하는 원주민 카낙과 프랑스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식민지 개척자 후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지난달 38%에서 2%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7월 기록했던 최저 지지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중동 정책 등으로 뒤지팅의 표심이 계속 잃고 있습니다. 황석영의 소설 철도원 3대 북화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인터내셔널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소설가 황석영 씨는 수상이 불발된 이후에 더 열심히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작가는 21일 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본원에서 있었던 시상식에 참석했는데요. 북커상의 유튜브 채널 생중계 중 많은 한국 독자들이 철도원 3대 수상을 응원했습니다. 철도원 3대는 철도 노동자 3대와 공장 굴뚝에서 고속농성을 하는 해고 노동을 통해서 한반도 근대사를 담아낸 소설입니다. 인터내셔널 북커상은 영어로 번역된 비영어 문학 작품을 주는 북커상의 한 부분인데요.
부커상은 보통 노벨 문학상, 프랑스의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힐 만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평화로운 11시간 지옥의 5분인데 이 싱가포르 항공사 네, 맞습니다. 여객기. 근데 사실 이야기죠. 뭐 여객기 타다 보면은 난기류를 한 번씩 만나긴 예, 하죠. 조금 약간 이제 흔들리는 정도? 무서울 때가 좀 있죠. 기분이 좋지가 않죠. 네네네. 근데 이번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런던을 출발해서 싱가포르 가던 싱가포르 항공 SQ321편이 난기를 만나서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에 태국 방콕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고도 11,300m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이륙한 지 11시간 만에 미얀마 인근에 있는 안다르만 지나고 있었는데요. 네. 5분 만에 9,400m까지 급 강화했고 결국은 비상 착륙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에 해당 여객기의 그 기내 상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승무원이 안전벨트 착용을 재촉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하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한 남성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전인 듯 머리를 천장에 부딪힌 만큼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비행기 좌석 위에 짐칸이 있는데 그게 다 뚜껑이 열리면서 짐들이 우르르 쏟아내렸습니다. 승객 중 한 사람은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면서 흔들렸고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좌석 위에는 수화물칸에 머리를 부딪혔다. 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1명 사망하고 71명 다쳤는데요. 이 중에서 6명은 중상이고 나머지 승객들은 지금 공항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73살의 영국인 남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들 대부분 베이거나 타박상 입었다고 하고요.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상자들의 국적은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아일랜드, 한국인도 있었는데 한국인 탑승자는 1명이고요. 부상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항공기 이제 타게 되면 난기류를 종종 네. 만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심각한 난기류는 정말 드문 일인 거죠. 네. 2023년 7월 달에 하와이 출발해서 호주로 가던 여객기가 심각한 난기를 만나서 그때 이제 7명 부상한 일이 있었고요. 22년 12월 달에도 하와이 출발 미국 애리조나를 가던 여객기가 난기를 만나서 36명의 부상을 사고가 있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9월 달에 발표된 논문 내용을 보면 2050년부터 80년까지 청천 난기류 이게 뭐냐면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날씨가 맑은데 갑자기 난기류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항공기 운항이 붐비는 항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난기류는 불규칙한 대기 운동 때문에 지표면 근처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이제 난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청천 난기류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난기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 항공기 운항이 많은 곳은 항공기 날개 뒷부분에 공기에 수용돌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지역은 비행기가 좀 종종 서로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귀찮더라도 네, 타고 계신 내내 네. 좀 안전벨트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 불편하더라도 네, 맞아요.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제는 인간이 나서야 할 때라고 정하셨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2026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가 21일 날 AI법 최종 승인했습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된 것은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AI법이 채택되면서 유럽연합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찍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관보에 게재가 되고 다음 달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영내에서 정식으로 발효가 되고요. 전면적인 시행은 2026년 중반쯤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법이 AI 규제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용 적용까지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세부사항 조율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
AI 많이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불안함이 있죠. 네. 진짜 맞나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네.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차등 규제한다고 합니다. 네. 의료, 교육, 선거,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 등에서는요. AI가 가장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이 분야에서는 AI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죄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 납치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치안 업무에 AI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 측에서 AI법 제재 수단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네. AI법을 위반한 기업은 3,500만 유로 돈으로 518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 AI 사무소를 신설해서 법 집행을 총괄한다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웠으니까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네. 어쨌든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성격의 AI 규제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좀 벤치마킹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관련된 기업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AI법이 불러올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11월 달에 오픈 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출시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활용 분야가 너무 많이 넓어지면서 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은 처음으로 AI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제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법률과도 다르다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시스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한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만 하면 좋은데 네. 부정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게 네.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라도 약간 제동을 한번 걸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유럽연합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인데요. 원래 네네.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러시아 측에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성, 이 사람 진짜 적법한 대통령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5월 20일 취임해서 이번 달 20일 날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네. 지금 근데 22일이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원래 올해 3월 달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건데 지금 전쟁 어렵죠. 때문에 네.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이것 때문에 모든 선거가 중단되면서 임기도 자동 연장됐고 결국 5월 20일 날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 없이 대통령직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요. 네,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네. 러시아가 전쟁을 그러니까요. 일으켜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러시아 측은 이거는 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그는 합법적 대통령에서 다시 코미디언이 될 거다라고 러시아 측에서 이 국제문제위원회 부의장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인민재판소에 서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건데 이번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러시아 측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중국 국빈 방문해서 기자회견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치 사법 시스템이 먼저 20일로 임기가 끝나는 젤렌스키 대통령 적법성 여부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이제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서명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럴 때 과연 적법한 대통령 누구냐 이거가 좀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맞습니다. 궁금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통화는 부담스럽고 문자는 피곤해서 요즘 뭐 세대들이 이제 통화 잘 안 한다고 직접 통화하는 네. 거 너무 무서워한다면서요. 그렇죠. 문자를 많이 네, 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음성 메시지를 많이 그래요? 보낸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문자 메시지, 직접 통화 등 대안으로 음성 메시지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녹음 버튼 누르고 그냥 혼자 말하면서 끝나고 그럼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문자 보는 것도 요즘 장문의 문자는 그렇죠. 피곤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거 덜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끊을 수 없는 통화 달리 일단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 할 말만 톡 하고 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상대방 반응을 보는 것도 피곤하다. 맞아요. 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다. 음. 문자로 쓰기는 피곤하다. 그래서 음성 메시지 쓰는데요. 근데 또 문자 메시지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자만 쓰기 때문에 좀 감정이 배제돼서 객관적으로 맞아요. 예. 이게 전달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딱딱하게 한 얘기가 아닌데 아닌데. 문자로 보면 너무 그렇게 그래서 아마 또 이모티콘을 그래서 너무 많이 쓰게 되죠. 쓰잖아요. 그래서 좀 네. 딱딱할 때는 이모티콘 안 쓰고 좀 부드러울 때는 막 하트 뭐 이런 거 쓰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그래도 내 감정이 들어가니까 친근함을 좀 더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문자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데이팅 앱에 따르면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은 회원들은 그렇지 않은 회원에 비해서 만남 성사율이 48%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젊은층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MZ세대 젊은층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즘에 문자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네. 통화보다. 네, 저도 사실은 좀 그러시죠? 문자를 좀 많이 하고 특히 네. 그닥 친밀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과는 전화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세대를 막론하고 문자 메시지 많이 그런 것 쓰는데요. 같습니다. 네. 미국 뉴욕의 페이스 대학의 한 연구원은 젊은 층들은 상대방의 일상을 내가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전화를 잘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음성 메시지는 실제로 통화하지 않아도 통화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성 메시지 기능이 중국판 카카오톡 불리는 위챗에서 2021년 처음 선보였고요. 네. 또 2014년 애플이 아이메시지 통해서 도입하면서 널리 확산이 됐고 왓츠앱에서도 2022년 기준 거의 70억 개 정도 음성 메시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지금 음성 메시지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게 또 좀 더 편리하게 많이 쓰이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통화해서 문자 메시지에서 이제는 음성 메시지를 많이 이용한다. 이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저 항상 이 생각했었거든요. 무한리필의 최후라고 하셨는데 무한리필 그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네. 과연 괜찮을까? 남을까? 예, 예. 박리담에 예, 예. 되나? 그래도 네, 괜찮을까 제가 싶었는데. 어제부터 자꾸 먹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뭐 장사 잘 되는 대박집 가면 아유 뭐 많이 팔아서 그래도 뭐 그게 남아요. 오히려, 남아요. 예. 조금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이 집은 많이 주다가 망했습니다. 어. 지난해 고객 입주에서 $20 우리 돈으로 27,000원 내면은 원하는 만큼 새우를 네.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 오.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 업체 레드 랍스터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건데 부채가 $10억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넘고 그래서 이제 현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에콰도르, 태국에 점포를 운영하면서 꽤 큰 업체고요. 네. 한때 정말 잘 나갔었는데 고물가 그리고 잘못된 경영 때문에 고객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파산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임대료, 인건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소비자 취향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취지는 좋았습니다. 네. 새우 무한 리필 그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메뉴 이름도 얼티밋 엔드리스 슈림프. 끝까지 무한정으로 끝이 드십시오. 없이 네. 먹을 수 있다.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원래는 저처럼 새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사실 예, 너무 뭐 먹고 싶잖아요. 많이. 무한히 먹을 수 네, 있는데요. 있죠. 네. 그래서 원래 매주 월요일 그리고 특별 이벤트 통해서 이 메뉴를 줬었는데요. 네. 손님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라고 업체 측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메뉴를 상시 메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요일만 했어야 됐는데 네. 매일매일 그랬더니 요즘 SNS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내가 얼마만큼 많이 먹는지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네, 네. 이 SNS상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주다가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네. 가격을 조금 올렸거든요. 그래도 손해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회사가 파산을 큰 타격을 하게 입게 된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략을. 맞아요. 예, 그냥 월요일에만 하셨으면 어.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네요. 사람들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정복은 인간과 함께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세계 정복, 인간과 함께.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바퀴벌레가 독일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바퀴벌레 얘기였군요. 먹던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가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네, 웬만한 식당에 또 바퀴벌레가 또 종종 아이고.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독일 바퀴벌레요. 네, 제가 봤던 바퀴벌레 중에 가장 큰 바퀴벌레는 싱가포르 여행 갔다가 진짜 큰 바퀴벌레라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사람이 사는 곳이면 늘 다 있다고 바퀴벌레가 봐야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것이 전쟁, 무역 등 인간 활동 덕분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첸탕 미국 하버드대학교 진화생물학과 박사연구원의 연구팀이 중세 전쟁부터 무역으로 바퀴벌레가 지구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유엔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인간 활동을 따라서 서식지를 옮긴 외래종이 총 3만 7천 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 매년 200종의 새로운 외래종이 발견되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계속해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우리나라도 그 선박통에서 네. 개미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맞아요. 발견되고 하는 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일 바퀴벌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독일에서 살던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 독일 바퀴벌레가 유럽에 유래한 곤충이 아니라는 그런 유추하는 그런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남극 대륙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독일 바퀴벌레인데 이걸 기원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 게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시아에 사는 아시아 바퀴벌레와 유전적으로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네.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2100년 전에 아시아 바퀴벌레로부터 이 독일 바퀴벌레가 갈라져 났고 네. 1200년 전에 중동을 이동한 것이 추정이 됐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운반하는 물품에 실려서 사막까지 건너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네덜란드와 인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 무역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무역선을 타고 바퀴벌레가 유럽 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유추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바퀴벌레 개념 데이터가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연구진들이 밝혀냈고 특히 인간의 생활 방식에 적응한 독일 바퀴벌레가 인간의 이동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과 함께 살게 된 건데 독일 바퀴벌레는 크기가 작습니다만 번식 주기가 굉장히 짧고요. 네. 적응력이 뛰어나서 인간의 거주 환경에 쉽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확 퍼진 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바퀴벌레 이야기까지 오늘의 키워드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더 몽키스의 Daydream Believer 전해드립니다.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You once thought of me as a white knight on his steed.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Oh,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1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래 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200만 달러 약 2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학 관계자와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최근 준공된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카자흐스탄 알마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알마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앙아시아 지역 여행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회의를 열었네요. 예,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실크로드 유적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으로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앞두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카자흐스탄 관광진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올자스 백제노프 총리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기사, 네. 그리고 정비되지 않은 관광지의 도로 인프라, 그리고 또 업계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 등 이 세 가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관광 인프라는요, 과거에 비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또 이 업계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 또는 오시는 우리 국내 여행자들은 또 기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좀 사실 보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더 발전해보자 이렇게 진흥회의를 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한국에서 우리 국내 항공 여행업계 한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떠난 사람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의 매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건가요? 예, 뭐 한마디로 매력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편리한 접근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하신다면은 그 유목민이었던 우리 카자흐인들의 네. 손님 환대 문화 이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카자흐스탄은 네. 그 뭐 서유럽 면적만큼 이 땅이 넓기 때문에 관광 자원도 정말 많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인천공항에서 6시간만 날아가면요. 네.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숲속의 도시 알마티에 도착할 수 있고 이 한여름에도요. 네. 천산산맥의
웅장한 만년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1시간 이내로 바로 3,200m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비경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침불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제 봉우리들과 또 천산소나무라고 불리는 침엽수림,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협곡 등이 어우러져서 스위스의 융프라우보다 사실 더 절경이라고 다들 평가를 받고 네.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곳이 이 영국인들에 의해서 스키 리조트로 개발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월 말까지 또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키장이고요. 이거는 뭐 이미 국내 스키어들에게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알마티에서 이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만 이동하면 만년설과는 전혀 다른 풍광인 사막과 또 대초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알튼 에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징기스칸의 전설을 간직한 노래하는 사막도 있고요. 또 총 천연색 바위산인 악타오산도 있고 네. 700년 된 거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숲이 많은데 이 외에도 차른 캐년이나 네. 쿨사이 호수 등 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신비로움을 간직한 풍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리고 접근할 수 아까 있다. 말씀드린- 네.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력이 바로 이 가자인들의 손님 환대 문화입니다.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이것은요. 네. 예, 그 가자인들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 유목 생활을 통해서 몸에 그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카자흐스탄 어딜 가시더라도요. 이 만약에 시골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과거 유목민들의 이제 전통 이동식 가옥인 유르타를 치고 유목을 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이제 길을 묻거나 또는 이제 인사를 건네면요 반드시 자신의 유르타 천막으로 안내를 하고요. 또 오. 뜨거운 차이 그러니까 네. 홍차를 내옵니다. 네. 그리고 난이라고 불리는 빵과 고기를 권합니다. 오. 뭐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이런 상황에 이제 자주 놓이는데요. 네. 사실 좀 거절하지 못한 제 성격도 있지만은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걸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꺼이 이제 네. 뜨거운 차이를 얻어 마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랬을 때 미리 준비한 자그마한 한국 기념품이나 또는 그런 게 준비 안 됐으면 또 뭐 한국 라면이라도 네네. 선물을 하고 나옵니다. 이거 미리 좀 만약에요.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네네. 예. 만약에 이제 몽골 게르와 같은 그 유르타에서 네. 하룻밤 자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거나 네네. 또는 유목민들처럼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고 싶다면요. 네. 알마티 근교에 바로 아시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길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1시간 더 이동해서 이제 쿨사이 호숫가에 사띠 마을에 가시면 됩니다. 유르타 숙박 비용을 우리 원화로 뭐 1인당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시설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승마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 한 2만 원 정도 네.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야기를 잘하면 네. 1시간에 뭐 10,000원, 2만 원만 주셔도 초원을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여름에 가시면 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행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가 없어서 주식이 어떻게 되나요? 카자흐스탄이. 예, 진짜 카자흐스탄은 이제 있던 유럽 여행자들에게는 미식 여행지로 이미 이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예.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카자흐스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목민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네. 이 고기로 만든 베스파르막이라는 전통 음식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 양고기나 또는 말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건져내고 그 물에 이제 밀가루 반죽 같은 걸 얇게 빚어서 다시 끓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수제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우리와 좀 다른 거는 그 면 위에 삶은 고기를 그러니까 말고기나 양고기를 수북이 얹어서 내놓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중앙아시아에는 또 이 면 요리도 유명한데요. 네. 라흐만이라고 불리는 면 요리입니다. 라흐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타면 위에 고기와 야채를 볶아서 얹어서 내놓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약간 민족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카자흐인들이 이제 즐겨 먹는 라흐마는 국물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위구르인들이 이제 만들고 자주 먹는 라흐마는 국물이 없는 이제 볶음 짬뽕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시겠 예. 예. 카자흐스탄은 또 이 다민족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족별 음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민족 특유의 고유 음식을 한 자리에서 다 맛볼 수 있는 그게 또 카자흐스탄의 매력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알마타 시내에서 러시아 전통 음식, 또 조지아 전통 음식, 튀르키 음식, 이란 음식, 위구르 음식, 우즈베크 음식 등 다양한 민족 음식을 정말 제대로 맛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고려인들의 음식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까레이스키 샐러드라고 하는데요. 네. 김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샐러드 종류가 이미 이들에게 이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려 식당이 시내에는 아주 성업 중이고요. 네. 또 한류와 함께 우리 한식이 아주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네. 이 손님들은 또 우리 교민이 아니라 주로 고려인과 카자흐인들이 다수입니다. 네. 아무튼 이 카자흐스탄 여행 가고 싶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막상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한 단어로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고 스스로 묻고 그리고 글로 쓰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요약 금지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저자이자 뉴요커 등 여러 매체에 꾸준히 한국에 대한 글을 기고해 오신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 작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네, 콜린 씨가 미국에서는 뭐 라디오 방송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한동안에 팟캐스트도 한 하셨고, 20년 전 이야기인데 팟캐스트 했어요. 둘 다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세계 다른 도시 문화에 대한 글을 쓰시고 워낙 또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다른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여러 도시가 있을 텐데 한국의 서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울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재미있어서 그런지는 원래 네. 전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에서 졸업했어요. 네. 그 대학교는 뭐 모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의 도서관은 네. DVD로 된 한국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졸업하자마자 그 영화를 뭐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국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어요. 거의 몰랐던 나라였어요. 근데 거의 몰랐던 나라였는데 DVD 근데 영화를 보고 하셨군요. 예, 좀 호기심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네. 좀 뭐 빠졌어요. 네. 보면서록 한국어 그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글 배우고 뭐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좀 문법 좀 배웠어요. 좀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17년 후 여기 있어요. 여기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 한국 영화였는데 영화 때문이었어요. 어떤 영화 보셨어요 그때? 대부분은 옛날 영화였어요. 옛날 영화 예를 들면 질수와 만수 아세요? 칠수와 만수 안성기 배우님과 박종훈 배우님 나오셨던 그렇죠. 진짜 옛날 영화네. 그때 안성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근데 뭐 여도도 있었어요. 70년대 영화 야행 그런 거. 70년대 영화도 보시고. 60년대도 안개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때. 저는 오히려 못 봤던 영화들인데. 강추해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럴게요. 네. 그러다가 한국어 공부하시고 관심이 생기셔서
로스앤젤레스 그 한인타운 가장 큰 한인타운이잖아요. 거의 한국이나 예. 다를 바가 없다는. 네, 그렇죠. 미국의 가장 큰 한인타운에서 그렇죠. 한국의 가장 큰 한인타운 서울 왔어요. 근데 예. 한인타운에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예. 이사 갔던 이유가 뭐냐면 예. 또 연습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연습하고 한국어 싶었어요. 연습하고 싶으셔서. 근데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은 다른 로스앤젤레스 동네 비교하면 조금 더 좀 더 도시화 같아요. 좀 지하철역도 있고 몇 네. 군데가 있어요. 뭐 좀 높은 빌딩도 있고, 그렇죠. 좀 더 뭐 도시화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좋아해요. 근데 한 4년 동안 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살면서 네. 매일매일 한국말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게 되셨군요. 잘하지 못해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여전히 예.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예. 영어 원어민인데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언어를 네. 배웠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죠. 우리 배움은 평생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계속 공부해야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살다 오셨으니까 서울에 딱 오셨을 때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셨을 그렇죠. 것 같네요. 예, 비슷할걸요 아마. 문화 충격 같은 것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근데 뭐 차이 좀 더 있긴 하지만 뭐 알아차린 것 중에 하나는 네.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네. 한국에 대해서 진짜 비판적이었어요. 비판적이다. 예.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예. 우리가 스스로 좀 그렇죠. 비판적이었다. 그렇죠. 그럴 수 한국에 있죠. 대해서 예, 계속해서 뭐 불평했어요. 아니면 뭐 장점보다 단점을 잘 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로는. 근데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장점을 더 많이 보나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뭐 만약에 한국에서 예. 어떤 사람이 뭐 직업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이 싫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민 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직업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은 좀 많긴 하지만 예. 뭐 미국을 싫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일이 싫을 뿐이지. 근데 직업이 싫어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싫으면 이 한국이 잘못된 다른 나라 가면 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약간 좀 비판적이었다. 첫 인상이 그렇게 느끼셨고. 미국을 떠날 생각이 있는 미국인 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시군요. 근데 미국을 좋아해서 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민 갈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게 처음에 이제 한국 오셨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에 대해서 약간 단점을 더 많이 보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아마 불평하면 나라를 개선할 수 있어요. 뭐 불평의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는 신촌에서 사셨고 지금은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 두 지역을 또 고르신 뭔가 남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둘 다 좀 정반대인 동네인 것 같아요. 신촌은 아시다시피 북적북적하죠. 네. 예, 뭐 대학교 세 군데가 그렇죠. 있어요. 학생도 많고 근데 진짜 뭐 미국으로 치면 칼리지 타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학교가 있어서 더 재미있게 된 동네예요. 근데 원래 한국에 이사 왔을 때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뭐 지하철 2호선역 근처 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쪽은 강남이 아니고 강북. 살고 싶었어요. 강남은 좀 더 세계화됐어요. 좀 더 외국 브랜드 많고 도로가 너무 넓고 한국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동네 있긴 하지만 강남에는 그렇죠. 근데 강북을 선호해요. 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뭐 이태원 근처에 살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 근처에 살면 한국말 배우기 좀 어려워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서 신촌을 고르시고 지금 그러면 이 화곡동 까치산 어디인지 아세요? 사실 좀 몰랐어요. 까치산에 살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겠어요. 근데 살기 좋아요.
오. 뭐 강서구를 보면 네. 마곡 같은 요즘에 뭐 마곡이 뭐 신도시 같은 발달했잖아요. 동네이긴 네. 하지만 네. 저는 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같이 사는 뭐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맛있는 반찬 가게도 있고 네. 재래시장도 있어요. 아, 신촌은 그래요? 없었어요. 오. 그건 단점이었어요. 그렇죠. 뭐 이제 살기 좋아요. 남녀노소예요. 뭐 네. 가족도 많고 뭐 그래서 신촌과 분위기가 달라요. 둘 다 좋아요. 사실상. 확실히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한국에서 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으셨고, 뉴요커 가디언지 등에도 이제 한국에 대한 칼럼을 쓰고 계신데, 직접 와서 경험해서 쓰는 글과 서구권 그런 나라들에서 쓰는 글이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뭐 외신 같은 것을 보면 미국 매체에 뭐 비치는 한국은 디스토피아 같아요. 뭐 자살의 나라, 재벌의 나라, 뭐 북한에 대한 뭐 뉴스도 많이 나와요. 압박감의 나라, 우울증의 나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 뉴스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네, 우울증도 있고 뭐 북한도 문제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좀 더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따르고 싶었어요. 글 쓸 때. 예, 조금 더 일상적인. 그렇죠. 진짜 소소한? 경험에 대한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한국을 나누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 평소에도 이제 주위를 잘 좀 관찰해야 이게 글을 쓰실 수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 좋아해요. 노하우는 원래 미국 그 단어였는데 미국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에서 좀 부활됐어요. 그래요? 노하우. 한 한국어처럼 쓰고 있군요. 40년대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그 노하우 여기서 한국에서 노하우를 뭐 말할 수 있어서 좀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뭐 글 써야 되면 관찰 잘 해야 되죠. 그렇죠. 잘 지켜보셔야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80년대 뭐 그 포니 그 자동차를 보면 좀 그 시대의 한국 자동차는 오늘의 자동차 비교하면 좀 매력 좀 더 많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 들으면 그건 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가 중요하죠. 왜 제가 뭐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해?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 그건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따라가면서 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한국이 좋지? 해서 여기까지 오신 그렇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질문은 왜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답을 뭐 찾고 있어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월에 발간된 책이 이제 제목이 한국 요약 금지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 요약해서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관심도 없어요. 뭐 생각하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떨어져요. 맞아요. 뭐 예술 작품 설명하면 그냥 그래요. 뭐 아무 재미 없어요. 직접 느껴봐야죠. 느껴봐야 돼요. 한동안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을 사실은 이제 외국인 독자들을 위해서 쓰셨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놀라우셨다고. 놀라웠어요. 대부분 들어있는 에세이들은 대부분 원래 영어로 썼고 한글로 번역됐어요. 근데 뭐 한글로 쓴 에세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한국을 아는 사람과 한국을 모르는 사람 둘 다 균형한 책이에요. 네. 아까도 그 70년대 80년대 영화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뭐 우리 흔히 뭐 K-팝이나 이런 것보다는 70년대 80년대 문화에 관심이 더 많으시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래요. 좀 왜요? Why? 왜요? 노래방에 갈 때 제 18번은 서울 애창곡이 서울. 뭐 유재하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반. 옛날 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영화도 좋아하고. 그 시대는 뭐 좀 미적으로 보면 좀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때 한국은 진짜 뭐 살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 시대에
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과거 뭐 전통 옛날 그런 것을 옛날 문화를 재해석하는 사람 좀 많아요. 네. 재해석하는 그 뉴트로 네, 이런 분이 네. 있어요. 지금 뉴트로에 대한 책 쓰고 있어요. 쓰는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뉴트로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대는 이 시절은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 뉴트로 때문이에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신데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문화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알려면 좀 언어를 잘 배워야 돼요. 네, 일단은 언어가 돼야. 무엇보다도 언어예요. 만약에 미국 문화를 알려면 한국말로 접근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조언을 주고 있어요. 일단 한국말 배워야 돼요. 조금만 언어를 배우자. 조금만 배워도 돼요. 그냥 맞아요. 오기 전에 조금 좀 알면 와서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부터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언어를 공부하고 계시다면서요? 너무 많아요. 근데 평일마다 다른 언어 공부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월요일 이탈리아어, 화요일 불어, 오늘 수요일 일본어, 목요일 중국어, 금요일 핀란드어, 토요일 라틴어, 일요일 스페인어.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방식, 취미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외국어만 집중하는 것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냥 성격에 맞는 방법이에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겪어보신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요약 금지라고 하셨는데 요약을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이런 한국에 그 요약이 안 되시는군요. 생각하면 여러모로 묘사할 수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오는 외국인 친구에게 이런 조언 항상 줘요. 한국에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아시아 나라예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서양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래된 나라예요. 근데 젊은 나라도 젊은 나라예요. 오래된 나라이면 알겠습니다.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다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컬린 마샬 씨와 오늘 초대석 꾸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1라디오가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전격 시사, 평일 저녁